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희신입니다. 네, 위켄드 에디션에서는 늘 어제가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토요일입니다. 그 이후에 방송이 끝나고 발생한 뉴스가 있으면 이제 앞에 전해드리고 한 주일에 아주 그 중요한 뉴스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뉴스에서의 한 주일을 마감하는 그런 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뉴스가 끝나고 나서 전해준 것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번 주에 세계적으로 가장 그럴 수가 있을까 했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공습을 하면서 민간인이 다칠 수도 있는 그런 멍텅구리 같은 덤밤을 멍텅구리 폭탄을 45% 정도나 사용했다 하는 것까지는 많이 알려드렸는데, 왜 그랬을까?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와 관련된 미국 내의 정치, 학계에서의 움직임,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현 대통령에 비해서 격전지에서 훨씬 앞서가고 있는데, 또 그와 연관된 바이든 대통령 탄핵이 의미하는 것, 또 뭐가 있을까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도 있고 낙태,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을 쭉 여러분들과 되돌아보겠습니다.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을 끝내고 나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가 됐는데, 이 사람이 조지아주에서 선거가 끝나고 한 일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았었습니다. 너무 많은 뉴스가 있고, 글쎄 나중에 최종적인 결정이 나오면 보자, 저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몇 개월 전에 루디 줄리아니가 조지아주의 선거 요원 엄마와 딸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뭔가를 뒤집어 씌워서, 아마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신 많은 분들도 저에게 당시에 항의를 하셨습니다. 아니, 이게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선거 요원들이 테이블 밑에서 여행용 가방을 꺼내서 거기에 바이든 대통령의 표가 잔뜩 들어 있었는데 그것을 트럼프 표로 대체했다는 등 얼마나 많은 비디오까지 보여주면서,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도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있는 그런 과정이고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라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어떻게 그런 여행용 가방에서 뭐를 보고 하는데 굉장히 말이 많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루디 줄리아니가 몇 개월 전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어제 그럼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을 이 두 사람에게 해줘야지 되는가? 루디 줄리아니가 이 정도 돈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억 4,800만 달러. 이게 어느 정도로 큰 돈이냐면 팍스라는 거대한 미디어 그룹의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이라는 투표 기계가 이상하게 투표에 나는 트럼프를 찍었는데 기계로 들어가면 바이든 표로 계산된다는 정말 억지 주장을 했었던, 그것도 역시 많은 트럼프 지지자분들께서 지금까지도 믿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소송에서 박스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8억 달러를 물어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 루디 줄리아니가 1억 4,800만 달러를 모녀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몇 개월 전에 유죄 나왔을 때도 23만 달러인가 내라는 그런 것을 받았거든요. 정신적인 배상, 그리고 이 모녀가 아프리칸 아메리칸입니다. 그 뒤로 이 같은 주장이 있고 나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토막쳐서 죽이겠다 등등의 너무 많은, 일을 하러 갈 수도 없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고 망가졌다는 겁니다. 2020년 선거였잖아요. 그럼 지금 몇 년째입니까? 그래서 근거 없이 선거 사기로 두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렸다 하는 거죠. 그 유명한 애틀란타 풀튼 카운티에서 스테이트 팜 이름이 붙은 그런 이제 그 경기장에서 이게 투표가 개표가 됐잖아요. 중간에 전기가 나갔다, 너무너무 많은 가짜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대한항공 비행기 좌석을 뜯어서 중국에서 표를 실어가지고 와서 계산을 했다면서요. 그래서 아직도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공화당 사람들이 60%가 넘는 겁니다. 얼마나 바보 같으세요?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을 믿고 바이든이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은 나는 바보다 라는 주홍 글씨를 스스로
가슴에, 얼굴에, 머리에 써붙이고 다니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두 선거 요원이었던 모녀에게 1억 4,8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흘 재판이었고요. 배심원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 모녀였기 때문에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해드릴 필요가 없는 그런 그 위협, 협박, 조롱 같은 것을 받았다는 것 전해드리고요. 이 모녀는 한 뭐 4,700만 달러 이상을 요구를 했었는데 1억 4,800만 달러, 이 경우는 이 모녀가 요구를 한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그 금액을 루디 줄리아니가 돈이 다 있어서 물 수 있느냐 없느냐 하고 상관없이 법원에서는 그 정도의 피해를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준 것이다 하는 판결이었습니다. 징벌적인 손해배상으로 뭐 7,500만 달러가 아무튼 추가되고 뭐 2천만 달러는 감정이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계산을 해서 그랬더니 루디 줄리아니가 이 결과가 나오고 나서 숫자의 부조리함은 전체 절차의 부조리함을 강조한다. 지금도 말하자면 본인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거잖아요. 숫자의 부조리함, 이렇게 엄청난 돈을 나에게 배상을 하라고, 그게 전체 절차의 부조리함을 강조한다. 이 재판에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누가 요즘에 루디 줄리아니의 얘기를 듣겠습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하고 해서 1억 뭐 4,800만 달러가 글쎄 있을까요? 아무튼 이런 일이 미국에서 있었다 하는 것을 전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께 먼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이슈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제 뭐 더 이상 오늘의 미국에서 많이 말씀드리니까 그냥 아웃라인 정도만 전해드리면 되겠죠.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원래는 너무나 시오니즘, 이스라엘이 국가를 세워야지 되고 이스라엘적인 것에 가까이 완전히 찰싹 달라붙어 있는 사람인데, 벤자민 네탄야후의 이 하마스에 대한 보복이 전체 팔레스타인에 대한 보복이 돼서 해도 너무한다 하는 여론이 강해지고요. 미국 안에서도 그렇고, 공화당은 상당수가 또 그렇지 않지만 이스라엘을 더 도와줘야지 된다고 하지만 굉장히 많은 복음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나 세계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심지어 주이시 중에서도 이거 벤자민 네탄야후의 가자 지구에서의 이 전투는 너무 심해 라고 생각하니까 결국은 행정부가 슬쩍슬쩍 입장을 바꿔서 이스라엘에 살살해라, 목표는 하마스 지도부가 돼야지 되지 이스라엘 민간인이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정보를 슬쩍슬쩍 흘리는 겁니다, 언론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45% 내지 적게 잡으면 40% 정도가 정말 민간인이 다칠 수 있는 그런 그 폭탄을 썼다는 얘기가 나오고, 여전히 미국은 몇 주일 안에 끝내라, 이스라엘은 적어도 몇 개월은 걸릴 거야. 이게 지금 벤자민 네탄야후와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충돌하는 부분이고, 그 사이에 유엔에서는 153개국이 당장 휴전하라, 팔레스타인 가자 주민 죽겠다. 집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건물이 얼마나 많이 완전히 파괴됐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지도를 보면은요, 폭파되고 이렇게 손상 입은 건물들을 다 빨간색 점점점점으로 찍는데, 없는 곳이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이 하얗다 하는 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이제 세계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것은 그 정도로 돼 있고요. 왜 그렇게 바보 폭탄, 덤밤을 많이 사용했는가? 덤밤, 바보 같은 멍텅구리 폭탄의 반대말은 스마트밤이 되겠죠. 아주 현명하게, 정밀하게 뭔가 레이저로 딱 그 가이드를 해서 하는, 정확하게 이제 정밀 유도탄이라고 하는데, 프리시즌, 아주 정확하게 딱 해서 그걸 이제 가이드해서 하는 그런 이게요, 이런 약자로는 뭐 PGM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정밀 유도 폭탄, 그리고 이제 바보는 바보 폭탄, 덤밤 하는데, 정밀 유도 폭탄은 베트남전 때부터 시작이 됐답니다. 미국이 시작을 해서 그 뒤에 그때 시작됐으니까 계속 이제 개발이 됐잖아요. 그래서 정밀 유도탄의 그 강도와 효율성이 일반 이 바보 폭탄에 비교할 때 1대 12 내지 1대 13 정도로 막 10배
12배, 13배 더 강하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효율도가 그런데 2003년도 20년 전입니다. 이라크전에서 한번 딱 이 정밀 그 유도탄이 출격을 하면 이제 Precision Guided 그 Munition이라고 해서 PGM이 출격을 하면 16개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을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마트 폭탄이 90년대부터는 그 전에 베트남전에서부터 쓰면서 아주 이제 발전을 했겠죠. 91년도에 이라크전, 그때 이제 1차 걸프전을 할 때 미국 전체 그 폭탄의 6%가 이 정밀 유도탄이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세르비아를 폭격할 때는 29%로 늘어났고 2001년도 아프가니스탄 폭격 때는 57%, 2001년도 20몇 년 전.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20년 전과 지금은 엄청나게 이 정밀 유도탄이 발전을 하고 많이 보급이 돼서요. 2011년도에 이미 리비아 폭격할 때는 거의 100%가 정밀 유도탄이었습니다. 물론 그 전으로 해서 막 그 러시아가 시리아의 독재자와 손을 잡고 독재자가 원치 않는 반군 이쪽에 막 폭탄 터뜨리고 할 때는 러시아는 이렇게 정밀 유도탄 같은 거 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런데 이제 가자 지구에서도 그리고 나토가 이거는 리비아를 폭격할 때는 나토가 한 거잖아요. 그때는 이미 100% 정밀 유도탄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은 거의 이 바보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이 바보밤을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오늘의 미국에서도 모든 매체의 보도를 중심으로 해서 비난을 드렸었습니다. 가자 지구의 폭격도요. 이스라엘이 처음에 2주일 동안은 이 정밀 유도탄을 썼습니다. 바보탄을 쓴 게 아니라. 그런데 이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스마트 폭탄은 아주 고도가 높이 뭐 15,000에서 23,000피트 이쪽 상공에서 투하될 때 오히려 더 정확하다고 하고요.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게 있겠죠. 그에 비해서 이 멍청이 폭탄은 한 5,000피트 정도에서 그러면 뭐 비행기 고도보다도 낮은 거잖아요. 거기서 투하해야지 되고 문제는 하마스는 대공 방공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조종사가 낮은 고도에서 투하를 해도 그래도 위험이 별로 없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낮은 고도 이게 값이 비싸지 않겠어요? 정밀 유도탄이. 그렇기 때문에 전투 조건 자체도 하마스의 터널을 또 많이 뚫어야지 되니까 터널을 뚫을 때는 좀 가까이 가서 이렇게 뚫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 민간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민간인이 많이 숨진 게 하마스의 것이라고 하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좋지 않아지기 시작했으니까 멀리서라도 정밀 유도탄으로 쓰면 되지 왜 그걸 그렇게 쓰느냐 하는 거죠. 공급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No way. 공급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미국 기업에서 미국은 지금 이스라엘 폭격하면 폭격할수록 돈 벌고 있어요. 미국 기업이. 어제 제가 월스트리트저널 사설을 소개를 해드렸지만 그런 무슨 뭐 방위산업체 같은 데서 엄청 좋아하는 신문이 월스트리트저널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바이든 대통령이 잘못이야. 이스라엘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계속 공습을 하는 것밖에. 바이든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지지해야지 돼 하고 사설을 썼잖아요. 미국 기업에서 뭐 2015년부터 스마트밤을 뭐 굉장히 많이 뭐 19억 달러 정도를 샀답니다. 10월 7일 이후에 미국이 또 얼마나 많은 그런 것을 줬어요. 15,000개 이상을 줬습니다. 줬는데도 자금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공급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은 결국 이걸 스마트밤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뭐 우리 조종사 어차피 하마스가 뭐 대공 방어 능력이 없는데 낮은 데서 싼 걸로 하지 뭐 하고 그걸 없어서가 아니라 세이브 해둔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헤즈볼라, 레바논의 북쪽에 그리고 이제 무슨 이란이 지지하는 뭐 예멘의 반군 후티 이런 데와도 싸울 준비를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는 세계는 점점 전쟁이 중동 정권으로 확대되는 거고 벤자민 네탄야후는 전쟁이 지속될수록 본인이 빨리 내려와야지 되는 가능성이 줄어드니까 그 길을 지금
우파에 막 뭐 북치는 장구 소리에 맞춰서 그쪽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후티 반군이나 헤즈볼라에 대응할 때. 왜냐하면 예멘의 후티 반군이나 헤즈볼라가 하마스보다 훨씬 이 무력에 있어서 세련됐거든요. 대공 방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갈 때는 높은 데서 쏴서 우리 이스라엘 조종사 피해보는 것 없이 하겠다 이거잖아요. 전투기도 살리고. 그때를 대비해서 이스라엘이 이 스마트밤을 PGM을 아끼고 덤밤을 DB를 지금 가자 지구에 떨어뜨려서 그 결과 민간인이 그렇게 많이 숨진다는 것,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사만평을 하나 보시면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가자 지구에 대한 전술 하면서 이스라엘군이 뭐 이렇게 폭탄을 들고 있는데 그 뒤에서 yes, 내 언제나 이스라엘 뒤에 있겠어요 라고 최근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역풍받고 있잖아요. 이 시사만평을 보시면. 그리고 그 밖에 이제 미국 내에서 캠퍼스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뭐 이 총장들의 발언 때문에 반감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정규방송 시간에 많이 전해드렸으니까 플로리다 대학교 총장의 말을 조금만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에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때 이런 의견도 많았다라고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의회에서 공화당 의원이 주도를 해서 하버드 대학교 출신의 앨리스 스테파닉이라는 뉴욕의 지역구인 트럼프 전 대통령 강하게 지지하고 여자 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딱 데려다 놓고 학교 안에서 시위를 하는데 시위대들이 인티파다를 외치면서 팔레스타인에서는 우리 점령국으로부터 자유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스테파닉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을 없애고 팔레스타인만 선다 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유대인 대학살로 해석을 하고, 해석이 다 다른 거예요. 그 말씀은 오늘의 미국 정규방송 시간에 여러 번 해드렸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UCLA 법대 교수는 아니다. 이게 해석의 차이도 있고, 그리고 그게 실제적으로 어떤 한쪽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한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고, 대학이야말로 아직 젊은 그 사고가 형성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많은 토론을 해서 시위를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총장들이 그런 학생들을 처벌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물어볼 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로 위협이 된다고 할 때 처벌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분개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UCLA 법대 교수는, 헌법학 교수는 이거는 좀 넓게 봐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하버드 대학교의 신문인 크림슨도 절대로 그런 정치인들의 주장에 의해서 뭔가 주의씨를 보호하는 것에 대한 발언을 덜 했다라는 이유로 총장이 쫓겨나서는 안 된다고 총장을 지켰습니다. 근데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유펜에서는 같은 아이빌리그지만 먼저 사임을 해버렸고요. 너무나 엄청난 뭐 1억 달러 돈을 빼간다 이런 그 협박에 빨리 굴한 거죠. 유펜은. 그리고 하버드에서는 이걸 지켜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플로리다 대학교의 총장의 말을 전하겠는데요. 반대 의견인 겁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또 유펜에 대해서는 괘씸하다 해서 펜실베니아주에서요, 수의과 대학에 대한 엄청난 자금 지원을 우리 일단 안 하겠다 하는 거 보면서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 아이빌리그 대학 사립대학이고 이렇기 때문에 다른 데는 뭐 국가에서 지원하고 주정부에서 지원하고 이런 게 많이 없는데, 이 펜실베니아의 경우는 농업의 그 중요함과 수의 사이의 부족함, 이게 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을 생각을 해서 그 대학교에 많은 지원을 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안 한다고 했고, 벤 세세, 아마 정치에서 2번 연방 상원의원 했으니까 네브라스카에서 이름을 들어보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벤 세세가 올해 1월 초로 기억이 되는데 상원의원을 그만두고 플로리다 대학교 총장으로 갔습니다. 이 플로리다 대학교 총장으로 가서 한 얘기가, 다른 아이빌리그 대학교 총장들이 다 잘못했다. 더 강하게 주이시의 학생들을 지키는 발언을 했었어야 됐다 하는, 그게 요지거든요. 이분이 이제 애틀란틱에 아주 길게 쓴 글을 제가 짧게 요지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상원에서 네브라스카 대표하고 있다는 말씀 드렸었고요.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을 억압자라고 표적으로 삼고 유대인을 위협하고 괴롭히는데
그 대학교 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것을 허용했다고 플로리다 대학교에 이제 취임한 지 1년이 채 안 되는 총장이 얘기를 합니다.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은 원래 신학교로 설립이 됐는데 뭐 예일 대학교는 이번에 청문회에 나간 건 아니지만요. 프린스턴도 청문회에 나간 건 아니지만 요즘에 어떠한 광신주의 같은 걸 더욱 강화하려는 이런 분위기로 간다. 그리고 막 유대인을 억압한다. 이 총장의 얘기입니다. 너무나 많은 학계, 특히 진보적인 아이빌리그 같은 데가 보편적인 인간 존엄성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고 뭔가 공동의 발전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편적인 인간 존엄성에 관심을 두지 않고 여기에 왜 팔레스타인 가자 주민은 포함되지 않습니까? 이 총장이 하는 말에 공동의 발전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했는데 이 말은 오히려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던 땅에 들어와서 살 때 팔레스타인이 처음에 내쫓지 않았고 그 뒤에 이스라엘이 힘을 키우고 다른 강대국들의 비호를 받으면서 국가를 그 땅에다가 설립하고 같이 살자는 게 아니라 공동에 발전하자는 게 아니라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당시에 70만 명을 내쫓고 지금도 계속 내쫓고 벽을 쌓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팔레스타인을 이간시키고 이게 이스라엘에 해당돼야지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똑같은 것을 놓고 관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플로리다주의 벤 세세 총장의 얘기인데 그런데 전쟁이 시작할 때는 무조건적인 이스라엘과 주이시가 주는 굉장히 암묵적인 억압이라기보다 암묵적인 그 이스라엘 쪽 동조의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깨졌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무리 이러네 저러네 하더라도 너무나 엄청난 복음주의, 너무나 엄청난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모든 게 다 희생돼도 좋아. 사람이 희생돼도 좋아. 기독교의 어떠한 뭔가 뭐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 이런 것을 지킬 수 있다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을 제외하고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팔레스타인이 예뻐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해도 너무한다는 거잖아요. 거의 2만 명대 1200명입니다. 사망자는. 그리고 가자지구는 다 무너져 버려서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지금 현재 50% 정도가 굶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그런 건 잘 보도 안 해요. 미국에서도. 이스라엘이 어제 뭔가를 오해를 하고 인질을 총으로 쏴서 3명이나 살해했다니까요. 이러한 일들 이게 지금 이스라엘 그런 부분이고요.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무척 어려워졌죠. 어려워져서 뭔가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too late, too little. 그리고 그에 비해서 벤자민 네탄야후의 이렇게 우파를 만족시키면서 계속 전쟁을 해나가겠어 하는 권력 지향형이 그 지향성이 너무나 색깔이 뚜렷하고 강해서 지금 이 부분은 바이든 대통령이 곤란함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을 많이 비난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게다 대고 또 공화당 쪽에서는 바이든 탄핵이 시작이 됐습니다. 분명하게 증거는 부족해도 바이든 탄핵이 시작이 됐는데 뭐 여러 세 군데 위원회, 뭐 법사위원회를 포함해서 감독위원회 등 세 군데 위원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패밀리 그리고 헌터 바이든 아들 사업 같이 일하는 사람 동업자들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카자흐스탄, 루마니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외국 회사로부터 2,400만 달러 이상을 받았다. 2015년 동안 2,400만 달러니까 1년에 한 500만 달러 정도 되는 거네요. 엄청나게 큰 돈은 아닙니다. 이게. 5년 동안 2,400만 달러. 뭔가 일을 하고 일을 했는데 그게 아버지를 업고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1년에 500만 달러. 진짜 부자들에게는 껌값이 어쨌든 그런 주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임스 코머 위원장, 공화당 위원장인데 아들 헌터가 바이든 그 당시에 부통령이었었을 때 그에게 접근할 수 있는 막 접근권을 팔고 브랜드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이쪽에서 헌터 바이든 쪽에서는 이거 아가사 크리스티의 소설과 같다. 추리 소설과 같다는 얘기예요. 미스터리가 뭐지? 범죄의 그 정확한 그림이 뭐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실제로 얼마 전에 이제 12월 달까지만 일하고 하원 의원도 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쫓겨난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도 지난해 9월부터 1년 동안 너무너무 열심히
이걸 수사를 했는데 하원에서 증거를 잡지 못해서 탄핵으로 가는 절차를 못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임 하원 의장이 마이크 존슨이 이제 압박도 있고 본인도 엄청난 또 트럼프 팬이고 하니까 이제 이것을 당파적으로 조사를 하는 공식 절차에 대한 투표를 며칠 전에 끝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증거 이런 걸로 된 겁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돈이 왔다 갔다 했다. 아들이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아버지의 구좌로 넣었다 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떻게 저는 그렇게 뻔뻔스러운 주장을 할 수 있는지가 경이롭습니다. 나쁜 면에서. 그 돈이 어떻게 지금 공화당이 주장했었던 그 돈이 무슨 돈이냐면 헌터 바이든이 이제 뭐 마약 중독자였다. 리앱을 드나들고 이런 거 누구나 다 아는 일이고 본인도 고백을 하는 일이니까요. 미국에 또 그런 사람은 엄청 많습니다. 특히 고위 대작관의 자녀들일수록 마약 파티, 섹스 파티가 그런 곳에서 또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도 또 참 또 망 걸리고 풀려나고 이게 또 미국의 이중적인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도 사법 시스템의 불균형을 얘기를 하고 하는 건데 그건 아무튼 뒷 문제고 그 공화당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돈을 벌어서 돈을 줬다는 게 무슨 돈이냐면요. 아들이 그 마약 중독되고 뭐 이러고 그래서 신용을 엄청나게 잃어서 트럭을 사려고 하는데 뭐 대통령, 부통령이었던 사람의 아들이건 뭐건 이건 상관을 안 하는 거예요. 크레딧이 나쁘니까 자동차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도와줘서 돈을 도와줬고 그 돈을 나중에 아들이 돈이 됐었을 때 아버지에게 갚은 그 같은 그리고 무슨 트럭 사는 데인데 얼마나 많은 돈이 오고 갔겠어요.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부통령이었었을 때가 아니라 부통령에서 내려오고 나서 2년 뒤에 있었던 겁니다. 그럼 바이든의 또 다른 브라더와 뭐 돈이 또 오고 갔다 하는 지금 공화당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마찬가지 비슷한 거예요. 바이든이 브라더에게 단기 꿔주는 거죠. 돈을. 그쪽이 필요해서 꿔주고 갚은 겁니다. 이 브라더가 바이든의 어카운트.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런 모든 기록들이 공개적인 기록으로 바이든이 다 이미 입력 내지는 신고를 한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버젓이 탄핵의 사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서 공화당을 비난을 하는 겁니다. 너무 뻔뻔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증거는 뚜렷하지 않은데 그리고 이제 스피커폰 그게 하나가 있잖아요. 이건 이제 실제로 아들 헌터 바이든이 우리 아버지가 말이야 부통령인데 이랬을 수 있고 이랬었죠. 동업자가 얘기를 할 때 그게 뭐냐면 한 20년 동안 누군가 사업 거래를 하는 전화를 뭐 예를 들어 3자로 이렇게 해놓고 스피커폰을 딱 틀어놓고 아버지하고 이제 전화하면 아버지하고 아들이랑 친하구나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아버지 그런데 그 동업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한 10년에 걸쳐서 20번 정도 maybe 20 times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의외 증언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의외에서 증언 거짓말로 하면은 감옥 갑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유리한 증언이 아니라 진실을 추구하게 만들죠. 미국의 시스템이. 그런데 그때 그 헌터 바이든의 동업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것도 또 막 공화당에서는 봐라 동업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는데 동업자가 한 얘기는 이겁니다. 한 10년 동안에 maybe 20번쯤 스피커폰 켜놓고 했을까요? 그런데요, 그때 그 스피커폰에서 얘기한 건요, 뭐 날씨라든가 안부를 묻는 거라든가 이런 일상적인 대화지 비즈니스 대화는 아니었습니다. 뭐 아무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뇌물 수수라든가 이런 것과는 전혀 뭐 아들의 사업 이해관계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그걸 맘대로 이제 섞어서 팍스 같은 데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헌터 바이든이 내가 개인 인간적으로 잘못하고 실수하고 하는 거 다 있지만 아버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공화당이 아버지 이거 탄핵하는 절차를 한다는 투표를 하기 전에 나에게 소환장을 보내서 나오라고 하는데 나는 공개 청문회는 하지만 비공개는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의사당 앞에서 딱 그렇게 이제 입장을 발표를 하고 비공개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요. 아무리 바이든 대통령이 전혀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아들의 사업과 정말 요만큼의 연관이 없다 할지라도 이미
일반 사람들은 저처럼 또 저보다도 뉴스를 더 많이 알고 계시는 오늘의 미국을 듣고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처럼 뉴스를 그렇게 팔로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뉴스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갖고 있지도 않는 사람이 대부분 이상입니다. 조금씩. 그리고 항상 그 박스 같은 데가 자극적이잖아요. 뉴스맥스. 그리고 쓰레기 같은 에폭타임스, 쓰레기 같은 뉴스맥스, 쓰레기 같은 브레이트바트 같은 데가 훨씬 자극적이거든요. 그런 것만 보고 그렇대 하고 너 몰랐지? 나는 알아. 아이, 쟤는 그것도 모르고 무슨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만 믿고 바이든에겐 타격인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 예를 들어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들이니까 아들이고 아들이 그런 사업을 했었고 하니까 이 아들 아이빌리그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어느 정도의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탄핵감이냐. 탄핵이라는 것은 한국에서도 여러 번 대통령 탄핵을 지금도 계속 탄핵 하던데 탄핵을 시도를 해서 그 뒤가 어땠습니까? 이제 그런 것. 그러나 바이든은 타격을 받는다. 전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시사만평들이 나오는 겁니다. 판사가 얘기를 하잖아요. 오케이. 편결부터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재판을 시작하시죠.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공화당이 유죄다라고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보자. GOP 조 바이든 탄핵 재판에서 이게 다 법복을 입었지만 지금 이제 재판을 하는 거잖아요. 하원에서 법복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그렇게 이제 결론부터 내려놓고 재판을 하고 결론을 내리는 건데 결론 내려놓고 재판하자 하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임피치 바이든 탄핵 조사 하는데 아주 위에 별이 반짝반짝거리고 단단해 보이고 하는데 밑에 얼마나 허약합니까? 이게 막 허약하잖아요. 밑에 보면은 증거가 이렇게 허약하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딸이 아버지의 그 사업 사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한 유명한 얘기가 있죠. 사실보다는 재판에서 한 얘기가 아니라 책에서 본인이 쓴 사실보다는 인식이 중요하다. 사실보다는 바이든이 그랬대, 아들하고 그랬대 하는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 과정들을 저는 언론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에폭타임스, 브레이트바트, 뉴스맥스, 팍스, 특히 팍스는 이민자에게 소수인종을 너무 깔봐서 싫어요. 이 루퍼트 머덕의 시각이기도 합니다. 사주인.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는 이렇게 사실보다는 인식이 중요해 하고 몰아가는 거죠. 본인들에게 또 유리한 사람을 세워서 열심히 몰아가면서 막 띄워주고 해서 뭔가를 만들어 놓고 본인들이 돈 버는 거죠. 그 사람들로 인해서. 물론 시청률 이런 것만 갖고 버는 게 아닙니다. 문어발이잖아요. 팍스 같은데 엄청나게. 그래서 사실보다는 인식이 중요하다. 2+2가 4가 아니고 5가 될 수도 있어. 네, 그런 거고요. 또 하나 시사만평 보시면 헌터 바이든이 이제 입장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이코노미스트의 시사만평입니다. 맨 왼편에 헌터 바이든이 있어요. 공화당 코끼리가 있죠. 그리고 오른편에는 에릭과 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두 아들이 있죠. 대통령의 아들이 세금을 안 냈어. 탈세 다 냈는데 내고 나서 2년 뒤에 지금 기소가 됐잖아요. 의도적으로 140만 달러를 세금을 안 냈다 하는 그 문제로 이것도 검사와 다 합의를 했는데 그 뒤에 이제 기소가 된 것이잖아요. 바이든의 법무부에 의해서. 근데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들들이 얘기하잖아요. 세금을 속였단 말이야. 그게 이거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트럼프의 아들들과 트럼프는 뉴욕을 포함해서 심지어 뉴욕의 그 트럼프 타워를 면적을 3배를 넓혔다잖아요. 융자를 받을 때는. 예를 들어 10만 스퀘어 피트면 3만 스퀘어 피트라고, 10만 스퀘어 피트면 30만 스퀘어 피트라고. 이걸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이런 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금 낼 때는 줄입니다.
확 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의 아들이 세금을 탈세를 했어요 하고 얘기를 한다는 이런 겁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헌터 바이든은 지금 뭐 그런 외국과 사업한 그 문제가 있고 세금 문제가 있고 또 총기 살 때 문제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를 힘들게 하는 그 같은 이슈들인 거죠. 그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입지를 굳히는가? 오늘 의회신문 더 힐의 보도를 보니까 바이든 대 트럼프 본선거에서 트럼프가 2%포인트 앞서가고 바이든 대 론 디센티스 하면 바이든이 1%포인트 앞서간다 하는 거고요. 공화당 예비선거를 보면 전국적으로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52%, 뉴햄프셔에서는 트럼프가 다른 후보에 비해서 26% 앞서가고 아이오와에서는 32%,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선 29% 앞서간다. 그러므로 지금으로서는 이제 11개월 남았나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굉장히 좋은 입지이긴 하다. 경합주 조지아, 무슨 미시건, 펜실베니아, 애리조나, 네바다, 위스콘신 뭐 이런데 전부 제3당의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가상 대결에서 트럼프가 앞서갑니다. 바이든을. 그런데요. 조지아, 미시건, 네바다 또 뭐 위스콘신, 펜실베니아에서 전부 2020년도에 바이든이 이겼거든요. 이겼는데 지금은 다 앞서가는 겁니다. 트럼프는 이 다섯 군데 중에서 한 두 군데, 세 군데 이기면 되거든요. 이번에 선거까지 10개월인가요? 11개월인가요? 11월의 첫 번째 화요일 그 정도 기간이 남아 있어도 이 정도 수치는 바이든은 지금 신경을 좀 써야 되는 점이 있는 거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지아주에서 바이든을 5%포인트로 앞섭니다. 조지아주에서 바이든이 불과 뭐 만 몇천 표, 12,000여 표 앞섰을 뿐이거든요. 지난번에. 미시건주에서는 바이든을 10%포인트 앞서고 있는데 미시건주는 굉장히 많이 15만 표가 차이로 바이든이 이겼던 곳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뒤집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경제가 별로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경제를 좀 볼까요? 이게 바이든이 어떻게 홍보를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데 인플레이션과 이자율과 주식시장 다 괜찮습니다. 소비도 회복됐고 내년에 인플레이션 정상 한 2.1%로 된다고 하고 노동시장 막 너무 뜨거웠었던 것도 꺼졌고 임금도 뭐 웬만한 수준으로 오르고 있고 렌트비 인상도 그럭저럭으로 자리 잡혀가고 있습니다. 내년 예상은 성장이 조금 둔화되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위축 이런 건 피해서 안전하게 연착륙된다. 물론 돌발 변수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뭐 예측은 다 달라요. 골드만삭스가 2.1% 성장, 의회 예상국은 한 1.5% 성장, 블룸버그는 1% 성장 이 정도로 보고 있긴 하지만 다 성장은 성장이잖아요. 이제 그 경기 침체는 아니다라는 데는 의견이 통일됐고 해서 내년에 연방준비제도가 적어도 3번 이자율을 낮춰서 뭐 기준금리를 4.6% 정도로 한다고 하고 후년에도 또 내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일반인들은 이렇게 인식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기간이 있어요. 내년 11월까지 계속 경제가 이렇게 되고 가솔린 값도 뭐 갤런당 3달러 이렇게 하면서 가고 하면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지금 그런 점. 그리고 또 하나 트럼프가 굉장히 유리하지만 낙태 논쟁이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두 가지가 이번 주에 하나는 텍사스의 31살의 여성이 산모도 위험하고 태어날 아이도 뭐 특별한 그런 그 병 때문에 이제 사산될 수도 있고 아니면 태어나자마자 숨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낙태를 원하는 그게 늦게 알았어요. 20주쯤인가 알았는데 의사가 그렇게 알아서 법원에 요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하급법원에서 아니야 나라고 산모도 위험하고 태아도 위험한데 그러니까 이걸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는데 고등법원 항소 결과가 나오기 전에 너무 급하니까 이 여성이 다른 주로 갔습니다. 갔는데 낙태를 하기 위해서 고등법원에서는 또 낙태하지 말고 아이를 낳아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건 좀 아닌데 생각을 하잖아요. 게다 대고 이제 낙태약
대해서는 그 프리스톤이라는 낙태약에 대해서는 지난 23년 동안 잘 썼는데 미국 낙태의 반 이상이 낙태약으로 됩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에도 많이 수출이 되고 있는데 이걸 완전히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주, 이미 그런 주들이 많이 있어요. 뭐 12개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연방대법원에 심의를 해주세요 했더니 연방대법원에서 그걸 심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 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이게 민주당은 그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나 다 뭐 수십 년 전부터 이 낙태의 권한을 개인의 권한으로 누렸는데 이거 정부가 확 들어와서 임신 6주일 이후만 되면 안 된다고 하니까 6주일에 산모가 뭐 진통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어떻게 임신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은 공격을 할 그럴 아주 유리한 찬스잖아요. 공화당은 주마다 다르니까 어떤 주는 거의 모든 낙태 금지, 어떤 주는 6주일이, 어떤 주는 12주일, 15주일, 다르니까 통일된 얘기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네 번째 후보 토론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아주 얘기도 잘 안 되고요. 후보들마다 다 다르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공화당에서는 인기가 그렇잖아도 없는데 통일된 목소리를 낼 수도 없다는 거죠. 해서 이런 프레스크립션, 처방전이네요. 의사의, 산부인과 의사의 처방전인데 달라스에 사는 그런 사람에게 케이트 칵스, 그 여성이네요. 어머 이거 너무 웃기네. 지금 알았네요. 그 여성이 31살인데 산모도 위험하고 아이가 이미 2명이 있는데 남편이랑 더 낳고 싶은데 이 아이가 낙태를 안 하고 뭐가 잘못되면 다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생명도 위험하지만. 그러니까 의사가 처방한 게, 이 의사가 이걸 세상에 알렸거든요. 의사가 처방한 게 Leave Texas, 텍사스를 떠나라가 의사의 처방약이라는 겁니다. 자, 이 이슈가 있고요. 그러나 공화당에서 이기는 이슈도 있습니다. 이민에 대해선 사람들이, 우리도 다 이민 왔지만 그렇게 관대하지가 않네요. 물론 이민이 불법 이민 있고 합법 이민 있고 한인분 가운데서도 어떻게 지내다 보니까 불법 체류자가 되신 분들도 있고 등등등등. 게다가 미국은 남미의 정치에 너무 많은 것이 개입되면서 그 나라의 경제가 무너지고 등등해서 뭐 난민 신청을 하러 오는 사람,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서 미국으로 오는 사람이 다 불법 서류 미비자는 아닌 겁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난민 신청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머무르는데 재판하면은 몇 개월이 아니라 몇 년 걸리고 하니까 공화당은 아무튼 싫은 거예요. 우리가 왜 남의 나라 사람을 받느냐.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온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근데 이 문제는 미국에서 공화당의 입장을 더 많은 사람들이 현재로서는 지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슈를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한 해 만에 하니까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가 그 맥스 부트 씨가 참 내가 미국인이라는 게 부끄럽다. 아니 우리 국경 위험한 걸 먼저 지켜야지 된다고. 멕시코가 우리를 쳐들어오나? 그게 아니잖아. 여러분들의 다 선조들도 미국이 어떤 이유로든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사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어떤 이유로든 합법이든 불법이든 와서 살려고 하는데 이게 국가에 막 멕시코가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오는 위협은 아니잖아. 그걸 어떻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간 그런 그 위협으로 보나? 라는 칼럼을 써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내가 미국인이 부끄러울 때가 별로 없는데 미국인이라는 게 부끄럽다. 지금 공화당에서 그 이민 문제를 처리해서 공화당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레이건 이후에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한 번도 포괄적인 이민 개혁안에 합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걸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권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게 인기가 있는 이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연방 상원은 또 그래도 해보자. 안 해볼 수는 없으니까 하고, 뭐 연말 휴가철인데 휴가를 반납하고 지금 워싱턴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고요. 불가능한 걸 원한다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러니까 공화당 쪽의 시사만평을 하나 보겠습니다. 드문 시사만평이에요. 우크라이나가 바이든 대통령의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훔쳐간다. 거기서 계속 돈을 훔쳐간다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돕겠습니까? 우크라이나를 돕는 게 미국을 돕는 거니까 돕는 거죠.
러시아가 계속 야금야금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로 가고 저쪽 유럽 쪽으로 가고 이래서 이제 그쪽을 먹는 게 싫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돕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또 이런 시사만병도 있네요. 위에 보니까 모래시계에 모래 같은 것이 쭉쭉 내려가네. 우크라이나네요. 색깔을 봐도 그렇고 길을 봐도 그렇고 아래 보면은 조금 있으면 다 떨어지게 돼 있는데 러시아가 입을 벌리고 있네요. 이때는 아가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시간이 착착착착 흘러가고. 자, 이게 중요한 거였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슈가 참 저에게는 와 닿았었는데 어떤 분들은 오늘의 미국을 듣고 보시는 분 가운데서도 본인의 마음속에 모든 국가와 모든 국민을 적으로 설정을 합니다. 중국은 무조건 안 돼. 미국은 무조건 안 돼. 반미 반중이잖아요. 일본은 무조건 안 돼. 반일. 오타니 쇼헤이가 다저스와 10년 계약을 했는데 다른 거 다 제쳐두고요. 제가 따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도 굉장히 지금은 물론 좋지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이제 10억 달러 10년 동안 계약한 게 모든 선수들을 다 합쳐서 최고의 계약 액수인데 그게 처음에는 뭐 1년에 200만 달러 정도만 받는데 했을 때 사람들이 아이 뭐 거봐 하면서 또 에이 뭐 별거 아니네 뭐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에이 그래 뭐 그런데요. 이 오따니가 원했답니다. 그걸. 왜 그랬냐면 뭐 여러 가지 마음에 있어서 그런 건데 그의 그 에이전트는 가장 내가 본 것 중에서 이타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돈을 많이 받으면 다저스가 오탄이라는 사람은 에인джελ스도 좋았어. 근데 뭐 지난번 6번 시즌 결과가 어땠어요? 다저스와 비교를 할 때. 그리고 이번에 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라든가 아니면 뭐 블루레이 뭐 캐나다로 간다고 토론토로 간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액수는 다 비슷했습니다. 근데 그 오타니가 선택을 한 것은 본인이 잘 아는 이 캘리포니아주이기도 하고 다저스의 그 숫자를 봤겠죠. 경기들을 어떻게 치렀는가. 그런데 내가 돈을 이걸 많이 다 가져가면 다저스가 이기는데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잖아요. 다저스가 나에게 돈을 주느라고 10년 동안 7억 달러를 주느라고 다른 데다가 돈을 쓰는 손이 묶여서 이렇게 되는 것을 오타니 쇼헤이는 싫어했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이 팀워크가 잘 안 되잖아요. 투자도 안 되고. 그리고 아마 분명히 다른 선수는 좀 제 능력은 있지만 젤러시 하는 선수들도 있을지 모르고 벌써 여기서 이 굉장히 많은 좋은 에너지가 생겼다고 봅니다. 대부분은 나중에 받고 연봉은 200만 달러를 받는다 해서 챔피언십에서 이기는데 투자를 하도록 해준다. 이기기를 열망하는 거지.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 그때 받을 때와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면 10년 뒤는 인플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제가 첫날 오타니 쇼헤이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릴 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에 별로 관심이 없다. 이기는 거에는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그 인플레이션을 신경 안 쓰는 겁니다. 그리고 돈도 많아요 이미. 200만 달러도 많은 돈이에요.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기는 거. 이기고 막 월드 시리즈 막 이런 일본이 지난번에 미국과 이렇게 해서 이겼을 때도 얼마나 좋아했어요. 일본인이잖아요. 그리고도. 그래서 나한테 돈 주느라고 체인에 묶여 있는 것이 싫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미 새로 속한 다저스 블루 저지의 넘버 17 팀에 기여를 할까? 이 팀을 경쟁력 있게 키워서 나도 이기고 팀도 이길까? 이걸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또 에이전트도 받쳐줘야지 되는 거잖아요. 에이전트도 또 같이 다 돈으로 엮여 있고 하는데 네즈 발레로 이 에이전트도 굉장히 훌륭하다. 이런 것을 다 성사시키고 뭐 이렇게 하고 했었으니까 저는 이게 돈이 다가 아니다. 돈이 다가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무슨 좀 좋은 숭고한 목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를 가는데 또 나 혼자 가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선수들도 같이 해서 팀도 크고 나도 크고 이런 마음이 저는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연휴가 시작돼서 저도 어제 뭐 잘 지냈고요. 아무튼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